예, 원래 이걸 바로 넘겨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제가 잘못 체크를 해서. 뭐 강의를 이거대로는 하진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긴 해요. 뭐 일부 빠지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그냥 뭐 민사부터 보통 많이들 하죠. 계약 관계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냥 가사부터 해요. 예. 주변에서 이제 뭐 듣고 아니면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형사나 가사여서, 뭐 혼인이나 이런 거는, 혼인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솔직히. 혼인 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는 요즘엔 없어요. 네, 요즘에. 예전에는 중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출생 신고를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은 아예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예요. 이름도 두 개예요. 생년월일은 같아요. 생년월일은 그냥 진짜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 뒤에 신고되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신고를 나중에 다시 한 거예요. 또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부상으로는. 그러면 보통은 선행되는 걸 말소, 아니 후행, 나중에 생긴 걸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 게 진실하지 않으면 처음 걸 말소하겠지만, 그게 허위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처음 게 진짜예요. 그게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이제 나중에 생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러면 뭐 상속관계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가사소송의 일종이고, 뭐 갑자기 성과 번호를 창설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양되고 뭐 이럴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이제 가사 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요. 생년월일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요. 실제 자기가 태어난 해가 이때가 아닌데 잘못 신고됐을 때 그걸 입증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뭐 개명이야 너무나 잘하실 거고요. 개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개명 절차 한다고 해서 행정사 사무실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그냥 본인이 잘 써내면 돼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니까 본인보다 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혹시나 개명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그냥 가서, 양식 많아요 요즘엔. 잘 돼 있어요 다. 예문도 많고. 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접. 괜히 돈 들이지 마시고. 예전에 저한테 개명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냥 직접 하시라고 그랬어요. 상속 같은 거는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아요. 상속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속이 됐어,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분들,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알아만. 이때 이런 걸 해야 된다. 실제 그 법률적 절차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뭐 이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거는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고, 아니면 이제 뭐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아예 그 자체를 모르고 시간이 도가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는 것보다 이게 언제 필요한 건지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증여 뭐 이런 거는 민사적인 부분이 또 요즘에 증여 많이 하죠.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참 큰일이에요. 그렇죠? 뭐 계약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약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번 시간 같을 때 시험은 시험이죠. 시험에도 이런 거 찾으라고 저번 학기에 때 냈어요. 뭐 버스를 타면은 버스에 저희가 카드를 뭐 그 단말기에 카드를 찍죠. 그러면은 버스 운송회사는 청약의 이유인 청약 뭐 이런 걸 한 거죠. 버스를 탈래 그러면은 돈을 지급해라. 그럼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카드를 찍어서 내가 버스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금전을 이렇게 지불을 했다. 이용요금을 지급했다는 걸. 그래서 운송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뭐 친구한테 내가 오늘 밥 사줄게. 뭐 이거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주문을 하면은 음식점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음식을 갖다 주면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면은 음식점은 그 음식을 갖다 줘야 될 의무, 음식을 제공해야 될 채무가 생기는 거고요. 그 음식에 대해서 저희는 먹던지 안 먹던지 갖다 준다고 하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이 간 친구는 만약에 뭐 한 명이 음식값을 다 했다고 하면 그 음식값에 대해서 증여를 해준 거겠죠. 그런 식으로 성립이 돼요. 이제 만약에 근데 거기 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죠. 그 음식점 주인하고 사장분하고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약관에 따라 음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하라.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뭐 아시겠죠? 차량 사고 나면은 뭐 자차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으면 자차 몇 % 비율 이상은 뭐 지급하라. 뭐 이런 거. 그런 내용 때문에 다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편의점에 물을 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계약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든지 명시적 계약이든지 계약서가 있든지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이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건 다 민사상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 이제 규제를 가하려면은 법적인 또 다른 규제 조항이 있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상거래, 뭐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리 이런 건 다 아시죠? 보호센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데서 권리 보호를 받으시면 되고 상거래하는 거는 뭐 전자상거래를 요즘에 다 많이 하시죠. 워낙에 뭐 쿠팡 뭐 이런 것처럼 해서 뭐 근로계약, 뭐 아르바이트 아니면 계약직, 인턴 똑같죠. 계약직이나 뭐 인턴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무원으로 해서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고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근로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약 관계에서 주휴수당 아니면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임금을 지금 안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 다른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보셔야 돼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뭐 주택, 상가, 임대차, 뭐 임대차 때문에 또 말이 많았었죠. 계약갱신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서로 힘든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뭐 어떤 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딱 누구한테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평가할 위치는 안 되지만 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긴 할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전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케이스도 보고. 그 중간고사는 지금 저번처럼 케이스로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시험으로 원래대로 시험을 볼지 고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까지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그냥 시험을 볼 거예요. 레포트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그 여러분 말고, 이게 첫 시간이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할 건데, 원래는 오프라인 1시간에 온라인 2시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번 학기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한 번에 다 강의실에 못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은 강의실 배정돼 있는 데가 전 학기보단 좀 큰데, 전 학기 강의실 배정돼 있는 데가 되게 작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열 몇 명? 뭐 20명?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을 줘서, 그리고 저번엔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그 제한된 인원수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오프라인 수업 아니고 온라인 수업도 올려드리니까 그걸 들으면 출석 인정은 또 다 해드려요. 여러 가지 참 복잡해져서 우선 제가 확인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또 저번처럼이라도 이제 쪼개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인원수를 제한해서, 그러면 그거는 올려드릴 거예요, 공지로. 확인하시면 확인된 일자에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날 출석이 어렵다 그러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날 말씀해 주시고 그날 말씀해 주시고 이러는데, 전날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뭐 변동을 하든지 할 텐데, 그날 말씀해 주시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체크를 했는데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서, 만약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잘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형사를 할 건데, 형사야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사회적인 이슈 될 만한 거를 말씀드린다고 해도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뭐 대부분 형사사건 얘기가 될 거라
아마 이 요게 나왔던 얘기들은 또 그냥 그 전에도 계속 거론은 될 것 같아요. 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만 따로 떼어놓긴 했는데 이 가정폭력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 주로죠.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부싸움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되면은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달라요. 약간 좀 경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벌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부부싸움하다가 당연히 때리지면 안 되지만 싸워도 안 되겠지만 화가 나서 여성분이 때리는 경우도 있고 남성분이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성폭력이야 참 신기하게도 안 줄어드는 범죄예요. 가장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범죄이긴 한데 처벌 수위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예. 뭐 그렇고 이제 특별법은 이제 성범죄도 다 그렇고 대부분 특별법으로 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형법은 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뭐 이런거나 아동청소년 보호법 관련된 부분이나 전자금융거래위협법 이런 별개의 법들은 다 특별법이에요. 뭐 사이버 범죄는 보통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또 블라인드가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익명 게시판 이런 경우. 익명 게시판이면 몰라야 되는데 알게 돼요. 그래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는 있는데 딱 그 사람이나 하기에는 애매한 딱 그 상황 그 정도로 해서 글을 작성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처벌하려면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하셔야 되겠대요. 하지 마시라고 해도.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법정 영화 감상을 해놓긴 했는데 처음 강의할 때 하고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뭐 영화를 지정을 해드리고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따로.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했다가 괜히 또 코로나만 아니면 그쵸 해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 되면 그냥 뭐 전에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제 본인들이 봤던 거 내용 중에서 법률상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간단하게 적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아니면 제가 케이스를 내드리기도 하고 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뭐 생각해 볼게요. 그냥 영화를 보면 참 좋겠는데 그쵸? 만약에 영화를 안 본다고 하면은 못 보는 거죠. 한 번 더.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합니다. 당연히. 예. 분쟁 해결 방법 뭐 여러 가지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거고 사법기관 외에 뭐 헌법재판소 이런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사법기관 외는 아니죠. 사법기관은 맞죠. 뭐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행정심판 뭐 이런 부분 안내해 드릴 건데 사법기관 외 부분은 따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경우가 거의 없긴 할 거예요. 뭐 굳이 한다면 이제 기소유예 부분 때문에 하는 경우 생길 수가 있긴 해요. 검찰에서 만약에 죄를 저질렀는데 되게 경미해요. 뭐 1,000원, 2,000원짜리 절도 사건이에요. 처벌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처벌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처벌은 안 하고 반성문 같은 걸 써요. 그리고 기소는 안 하는 거죠. 기소가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약식 기소가 있고 정식 기소가 있어요. 약식 기소는 재판은 하지 말고 벌금으로 처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재판부에서 봤을 때 뭐 그냥 벌금으로 처벌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다 하면은 피고인 당사자 범죄자한테 이걸 보내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이 나갔어요. 자기도 인정을 한다 그 정도에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납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하겠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식 재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 검사, 그 피고인 이렇게 재판을 하는 뭐 증인신문도 할 수 있고 이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요. 그런 약식 그 기소가 아니면 다 정식 기소예요. 정식으로 재판을 해달라.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재판해달라. 근데 유예는 재판해달라는 거를 안 하겠다. 유예하겠다. 재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본인이 범죄 경력 자료를 띄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소유예가 있어요. 그럼 이게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유죄라고 인정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검찰의 판단이긴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건 유죄라고 경미하긴 하지만 유죄라고 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경미해도 너무 억울하다. 난 이걸 어떻게든 풀겠다. 나는 무죄라는 취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빼고서는 거의 할 경우 없는데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면은 세금 때문에 문제 생겨서 그 세법 관련된 헌법소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면 분쟁이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 또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그냥 사인 간의 계약 뭐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하더라도 계약서만 잘 작성하셔도 분쟁 위험은 한 반 훨씬 한 7, 8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글로 써놓고 말로 하고 글로 써놓는 순간 이게 요즘에 이제 녹음을 많이 하시니까 녹음하시는 걸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 글만한 건 없습니다. 예. 그 정확한 문구와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는 그 다툼의 여지가 없게 추가적으로 쓰세요. 특약을 정하든지 아니면 몇 항은 이렇게 해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하든지 그런 내용을 같이 가미를 해야지 나중에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처분문서라고 해요. 처분문서. 그런 계약관계나 어떤 그 권리관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처분문서에 본인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바꾸기는 쉽진 않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위조가 아닌 이상. 위조를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효력이 없겠죠. 근데 또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 가면은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진짜 위조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저 사람은 나가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막 대출이 일어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예전엔 지금은 뭐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이런 걸로 다 확인이 되니까
다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뭐 요즘은 어려운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진짜 그냥 가서 서명만 하고 갑자기 대출금 갚으라고 날라오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 지금이야 잘 주시진 않지만 당연히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 사본 하나 가지고도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안타깝죠. 서로 믿고 보통 이제 지인분들한테 주잖아요. 친한 친구. 예전에 뭐 거의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한 20 몇 년을 알았던 지인들 뭐 매주 보고 뭐 경조사 다 챙기고 이랬던 지인들이 사기를 칩니다. 잠깐만 쓰자고 갖다 달라고 그러는 순간 그 이제 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 친하다고 뭐 저도 부탁 받으면은 해주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통장 같은 건 당연히 안 돼요. 통장은 진짜 그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통장은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달라고 했다고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좋았으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평생을 이 사람이랑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귀죠. 뭐 결혼까지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헤어지면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기를 쳐요. 진짜 뭐 통장에 돈이 지금 안 빠져나가는데 거기 돈을 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이게 사람이 속을 때가 되면은 진짜 귀신에 씌었는지 속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주변 분들을 믿으시는 건 좋은데 뭔가 이제 해줘야 될 때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해주세요. 금전거래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기말고사 보고 기말고사는 무조건 시험을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단답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단답식으로 하면은 채점하기 되게 힘들어요. 부분 점수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픈북을 하니까 근데 부분 점수를 굳이 줄 필요는 없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어느 정도 보셔서. 근데 그 전에는 시험 점수가 워낙에 낮아서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맞게 해드리려고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데 단답식으로 부분 점수를 들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낼지 어떻게 할지 객관식으로 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픈북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상관없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짧은 시간 내에 거기 있는 지문을 하나씩 다 OX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참 고민이에요. 낼 때도 고민이고 어디까지 맞추실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면 다 맞아서 고민입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은 웬만하면 다 하세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저 저번 학기에는 출석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온라인 수업인데 뭐 아르바이트하고 이러셔서 바쁘셔가지고 출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출석만 하시고 제가 점수를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데 출석이 안 돼서 못 드릴 수도 있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출석을 안 하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니까 재미없어도 온라인이면 그냥 트럼만 놓고 있어도 되지 않나요? 출석하시면 시험 어느 정도 보면 공부를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과제 같은 경우도 무슨 답이 있는 과제를 제가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포트 같은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시고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상대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써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차등은 있어요, 점수에. 근데 한 페이지 제가 이제 보통 한 페이지만 써서 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페이지보다 넘어서 쓰는 건 제가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서 뭐 두세 페이지 막 세 페이지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는데 조금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내용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반면에 뭐 반 페이지 정도도 안 되는 뭐 단답식으로 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점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제가 답을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내용이 충실할수록 점수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점수가 크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점수가 왜 이러냐, 이런 왜 차이가 나냐, 그때 써서 제출만 하면은 점수 그래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은 나중에 하지 말아주세요. 열심히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당연히 차이는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지각이 없어서 참 지금은 무슨 지각처럼 지각이 없어서 뭐 하루에 강의가 3개면은 3개 중에 하나 못 듣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3번이면 결석 1회로 하긴 해요. 그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두 명이구나. 중간중간 하나씩 못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3번 합하니까 2점인가 아마 감점 되신 분 있고. 단답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감상문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 감상을 하면 영화 감상문이 될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레포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부담 없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뭐가 되든 답을 도출하는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작성만 하시면 돼요. 뭐 논술 그냥 비슷한 거죠. 그냥. 어렵게 당연히 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러고 판사검사 변호사 여기까지만 1시간 더 하고 마칠게요.